당신들 나라는 평생 우리 뒤나 쫓아오세요. 하늘을 나는 건 당신들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미국 워싱턴의 한 비밀 회의실에서 제가 한국 측 대표단에게 내뱉은 말입니다. 당시 저는 펜타곤에서 동맹국들의 기술 수준을 관리하고 통제하던 책임자였거든요. 한국이 우주 로켓을 만들겠다고 서류를 가져왔을 때 우리 동료들은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자동차나 잘 만들지 무슨 로켓이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우주에 돈을 버리려 하느냐며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죠. 심지어 당신들은 그냥 우리가 만든 완제품이나 비싼 값에 사가면 된다고 윽박질렀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국이 요청한 4가지 핵심 기술 이전을 단 한 줄의 자비도 없이 거절했습니다. 그 서류가 반려되는 순간 25명의 한국 연구원 중 절반 이상이 허탈함에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들이 이제 포기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말입니다. 그렇게 냉정하고 오만했던 우리 미국이 그리고 전 세계 우주 전문가들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뒤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거라 확신했던 그 작은 나라가 우리 미국의 도움 없이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거대한 불꽃을 쏘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성공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던 날 펜타곤의 제 사무실은 지옥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 도움 없이 저게 가능하지? 라며 동료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고 저는 제가 했던 오만한 말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은퇴한 노병인 제가 한국의 성공을 보며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 순간이었죠. 도대체 한국인들은 그 지독한 기술 봉쇄 속에서 어떻게 12평짜리 컨테이너 박스 하나로 우주 강국들의 벽을 무너뜨린 걸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가 불가능이라고 단언했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30년 기록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저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로버트 메가더입니다. 올해로 63이 되었죠. 30년간 펜타곤 국방기술통제국에서 일했습니다. 제 직함은 수석 고문관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우방국들이 어떤 기술을 가져도 되고 어떤 기술은 절대 안 되는지를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직이라고 할 수 있죠. 2023년 가을, 저는 펜타곤 대강당에서 30년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동료들이 박수를 쳤고 제임스 월터스 부국장님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셨습니다. 화려한 은퇴식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박수 소리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30년 전 어느 날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른 것처럼요. 1993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출장을 갔습니다. 당시 33세 젊은 분석관이었던 저는 한국을 솔직히 우습게 봤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겨우 일어선 작은 나라, 미국의 원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때 한국과학기술처 회의실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5명의 한국인 연구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위성 발사체 기술 이전 요청서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는 척했습니다. 사실 한 글자도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서류를 회의실 구석에 있던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연구원들의 눈이 커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중 한 명은 안경 너머로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기술을 구걸하러 온 동양인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왜 저는 그렇게 냉혹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윌리엄 메가더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해병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전쟁 이후 평생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고 결국 제가 20살 때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번 술에 취해 이렇게 중얼거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추위, 그 끝없는 눈밭, 다시는 그 땅을 밟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어린 마음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버지를 망가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한국에 대한 냉소가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1993년 그날
쓰레기통에 버려진 서류를 바라보던 한국인 연구원의 눈빛을 저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눈빛 속에 분노가 아닌 결의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결의가 30년 후 저의 모든 믿음을 무너뜨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998년 저는 펜타곤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줄여서 MTCR의 실무 강화 작업이었죠. 쉽게 말하면 어떤 나라가 어떤 무기를 만들 수 있고 없는지를 결정하는 글로벌 규칙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의 가장 큰 타깃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양자 합의 때문이었죠. 저는 이 지침을 더욱 강화하는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위성 발사체 기술까지 포함시켜서 한국이 우주로 나가는 길 자체를 막아버리자는 것이 제 제안이었습니다. 제임스 월터스 부국장님은 제 보고서를 읽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항의가 들어왔죠. 그때 협상 테이블에서 만난 한국 외교관이 김영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초반에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했고 논리도 정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모든 논리를 한마디로 잘라버렸습니다. 미스터 김, 한국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독자적인 미사일이 필요한 거죠? 그냥 농사나 열심히 짓고 반도체나 잘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말을 회의록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었죠. 김영수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워싱턴의 한 바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한국 외교관의 굴욕적인 표정을 안주 삼아 위스키를 들이켰죠. 그때 저는 정말로 제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통제하는 것은 세계 질서를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더 정교한 통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한국이 로켓 엔진에 필요한 특수 합금을 수입하려 하면 막았습니다. 추진체 관련 기술자가 국제학회에 참석하려 하면 비자 발급을 지연시켰습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관련 장비를 구매하려 하면 그 나라 정부에 압력을 넣었죠. 완벽한 봉쇄망이었습니다. 2000년이 되었을 때 저는 승진해서 수석 분석관이 되었습니다. 한국 담당 업무는 후배에게 넘겼지만 여전히 총괄 감독은 제가 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주 발사체를 독자 개발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품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로켓을 만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 월터스 부국장님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로켓을 만드는 건 북한이 노벨상을 받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죠.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웃음이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잠들기 전 김영수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가 굴욕을 삼키며 주먹을 쥐던 그 모습이요. 왜 그 장면이 자꾸 생각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분노도 아니고 절망도 아닌 이상하게 차분한 결의 같은 것을요.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봉쇄망을 뚫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2003년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주 발사체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SLV라는 이름이었죠. 저는 그 뉴스를 펜타곤 사무실에서 접했습니다. 옆자리 동료 톰 브래들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는 진짜로 하늘에 도전하려나 보다고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도전이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공은 다른 문제라고 대답했죠. 그 무렵 국제 우주 커뮤니티에서 한국은 완전한 웃음거리였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발사체를 개발하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것이며 솔직히 그 전에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요. 러시아 항공우주국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더 노골적이었죠. 한국의 우주 야망은 K-팝처럼 화려하지만 실체는 없을 것이라는 조롱 섞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이 포기할 때 참고 자료로 쓰려고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더 집요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저는 정보 보고서를 통해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새로운 팀이 만들어졌는데 그 연구 공간이 겨우 12평짜리 컨테이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로켓 엔진을 개발하는 연구실이 컨테이너라니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 컨테이너를 이끄는 사람이 박정호라는 연구원이었습니다. 40살의 그는 한국 최초의 로켓 엔진 전문가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전문가라고 해봤자 실제로 로켓 엔진을 만들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논문과 시뮬레이션으로만 연구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에 대한 보고서를 읽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론만 아는 사람이 실제 엔진을 만든다고요. 하지만 박정호와 그의 팀은 정말로 엔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부품을 구할 수 없으면 직접 깎았고 장비가 없으면 중고품을 개조해서 썼습니다. 여름에는 컨테이너 안이 사우나처럼 뜨거워졌고 겨울에는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안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열정만으로 로켓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주 발사체는 수만 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는 초정밀 시스템입니다.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폭발하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돈도 없는 나라가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2006년 더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에서 기술을 배우려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조차 한국에 기술을 주지 않으려 한다니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만든 봉쇄망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해 말 예상치 못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의 기술 없이 자체적으로 70톤급 엔진 개발에 착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러시아에서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독자 개발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톰 브래들리가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이 진짜로 해낼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저들은 그냥 국내 정치용 쇼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이 싹트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의 집념이 왠지 모르게 신경 쓰였으니까요. 2009년 8월 25일 한국의 첫 번째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사실 한국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1단계 로켓을 만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봉쇄망이 너무 촘촘해서 결국 러시아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그것조차 한국의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사 장면이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나로호가 하늘로 솟구쳤고 1단계 분리까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페어링 분리 실패.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실패였죠. 상황실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거 봐, 역시 한국은 안 된다니까. 누군가 그렇게 말했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으면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발사 영상을 다시 돌려보는데 뭔가 눈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2단계 로켓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만든 1단계와 달리 2단계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이었죠. 저는 그 엔진의 분사 패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익숙하지 않은 설계였습니다. 미국 것도 아니고 러시아 것도 아니고 유럽 것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죠. 저는 톰 브래들리를 불러서 함께 분석했습니다. 톰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노즐 형상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실패했지만 한국이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2010년 6월 나로호 2차 발사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발사 137초 만에 공중 폭발했죠. 전 세계 언론이 또다시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우주강국의 꿈은 물거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 무렵 제임스 월터스 부국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우주개발 현황을 철저히 분석하라고요. 그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한국의 모든 우주 관련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나로호 실패와 별개로 완전 독자 개발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KSLV-2, 나중에 누리호라고 불리게 될 프로젝트였죠.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1단계 엔진부터 페어링까지 모든 것을 한국 기술로만 만든다는 계획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고 예산도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월터스 부국장님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발사체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하지만 부국장님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나로호도 2번이나 실패한 나라가 무슨 독자 개발이냐며 그냥 국내용 정치쇼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들기 전 자꾸 그 2단계 엔진의 노즐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2011년 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버지니아 교회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죠.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저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군 복무 기록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날은 왠지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 훈장, 그리고 손때 묻은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어머니에게 보낸 연애 편지였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던 아버지. 하지만 편지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신에게 쓴 일기 같은 것이었죠. 1950년 12월, 장진호. 아버지는 그날의 기억을 적어두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당한 상황.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져갔고 아버지 자신도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죠. 그대로 얼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통역병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김상훈. 20살 남짓의 젊은이였죠. 그는 부상당한 아버지를 업고 10여리를 걸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적의 총탄을 피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결국 아버지를 야전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인 덕분에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평생 한국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고마운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훈이가 나를 병원에 내려놓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 아이 때문에 살았고 그 아이는 나 때문에 죽었다. 이 죄책감을 평생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트라우마는 한국에 대한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한국인에 대한 죄책감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복잡한 감정을 단순한 혐오로 오해하고 30년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위스키를 홀짝였죠. 이상하게도 김영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모욕했던 그 한국 외교관.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서류를 바라보던 연구원들의 눈빛.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한 걸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펜타곤으로 출근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와 제 업무는 별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한국의 기술 통제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며 저는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을 감시하고 기술 유출을 막고 봉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을 업무로 덮으려는 것처럼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2014년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정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박정호 박사팀의 근황이 담겨 있었죠. 12평 컨테이너에서 시작한 그들이 이제는 독자 개발 75톤급 엔진의 시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75톤급이라면 중형 발사체의 1단계에 쓰이는 수준입니다. 그런 엔진을 그 조그만 팀이 만든다고요. 하지만 첨부된 사진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거대한 엔진이 조립되어 있었고 연소 시험 준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 팀의 여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5년 동안 그들은 700번이 넘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부품이 녹아내리고 폭발이 일어나고 시스템이 다운되는 일이 반복됐죠. 하지만 그들은 701번째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연구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수민이라는 30대 초반의 여성 연구원이 있었는데 그녀는 2년 동안 퇴근하지 않은 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연구실 바닥에 담요를 깔고 자면서 데이터를 분석했죠. 주말도 휴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엔진을 완성하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이수민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팀 전체가 그랬습니다. 연봉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급여를 받으면서 미래가 불투명한 프로젝트에 청춘을 걸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유수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와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고서에는 박정호 박사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대한민국의 우주는 영원히 남의 것이다. 우리 세대가 고생해야 다음 세대가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남는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런 고생을 자처하는 걸까요? 그냥 미국에서 기술을 사면 편할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기술을 안 판 거잖아요. 그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았으니 저들이 스스로 길을 만드는 것이었죠. 저는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했고 불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국방산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투기 기술을 막으면 독자 개발하고 미사일 기술을 막으면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그들은 더 강해지고 있었죠. 마치 압력을 가할수록 단단해지는 다이아몬드처럼요. 저는 월터스 부국장님에게 조심스럽게 건의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술 통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에 유리할 수 있다고요. 그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우방으로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요. 하지만 부국장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통제 대상이어야 하며 그것이 동아시아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의 명령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에 잠들기 전 컨테이너에서 밤을 새우는 한국 연구원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집념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저는 헨리 크로포드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미국 최대 방산업체 로키드사의 부사장이었죠. 워싱턴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크로포드는 와인을 홀짝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이 신경 쓰인다고요. 만약 한국이 독자 발사체를 완성하면 우리 회사의 발사 서비스 매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이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안한 내용은 제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크로포드는 한국의 핵심 연구원들을 스카우트해서 프로젝트를 무력화하자고 했습니다. 특히 박정호 박사와 그의 팀을 타깃으로 삼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기술 통제와는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과학자를 의도적으로 빼돌려서 국가 프로젝트를 망치자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크로포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카우트 대상 명단, 제안할 연봉, 비자 발급 지원 계획까지 다 갖추고 있었죠. 결국 저는 간접적으로 협조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의 미국 입국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맡았죠. 몇 명의 젊은 연구원들이 실제로 미국 기업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연봉이 3배가 넘는 제안이었는데도요. 이수민 연구원도 제안을 받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로키드사 면접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정보 보고서를 통해 그녀가 한 말을 알게 되었죠. 내가 여기서 떠나면 누가 한국의 하늘을 열겠느냐,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스카우트 작전이 실패하자 크로포드는 더 노골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국제학회에서 한국 연구진의 발표를 방해하자고 했습니다. 학회 주최 측에 압력을 넣어서 한국 논문을 거부하게 만들자는 것이었죠. 저는 불편했지만 또다시 협조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미국의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2017년 한국제항공우주학회에서 박정호 박사의 논문이 갑자기 철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심사 절차상의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압력 때문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정당당한 경쟁이 아니라 비열한 방해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체 학술지를 강화하고 다른 경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그들은 더 많은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크로포드는 짜증을 냈지만 저는 오히려 경외심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어디서 저런 끈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 무렵 최태영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중견방산기업 총수였죠. 그는 우주 사업이 당장 돈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투자했습니다. 주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적자를 감수하면서요. 왜 그러냐고 묻는 기자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30년 후를 보고 있다. 내 세대가 씨앗을 심어야 다음 세대가 열매를 딸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읽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는 분기 실적에 목을 매는데 저들은 30년 후를 본다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2018년 11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한국이 75톤급 액체 엔진의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40초 이상 안정적으로 연소했으며 모든 수치가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적혀 있었죠. 저는 처음에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팀에 재확인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해낸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도움 없이, 미국의 기술 없이, 오직 그들만의 힘으로 중형 발사체의 핵심인 1단계 엔진을 완성한 것이었죠. 저는 급히 월터스 부국장님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험 성공과 실제 발사는 다르다며 저들이 실제로 로켓을 쏘아 올리려면 아직 1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부국장님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제 커리어에 치명적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1993년 한국 출장 때 찍은 사진들이었죠. 기술 이전 요청서를 들고 있던 그 연구원들의 얼굴. 저는 그중 한 명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그가 박정호 박사는 아닐까요? 25년 전의 젊은 연구원이 지금의 엔진 개발 책임자가 된 것은 아닐까요?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그럴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쓰레기통에 던진 그 서류를 가슴에 품고 25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아온 것은 아닐까요? 아니, 복수가 아니라 증명이겠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인생을 바친 것일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 위스키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수도. 하지만 그 화려함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에 톰 브래들리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젯밤 한국 뉴스 봤냐고요. 엔진 시험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건 아니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막으려 할수록 그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봉쇄망이 촘촘할수록 그들의 독자 기술은 더 단단해졌죠. 우리가 만든 압력이 오히려 그들을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한국의 우주개발 현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발사체 조립, 발사장 건설, 위성 개발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2020년대에는 실제 발사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했죠. 저는 조용히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발사체를 완성하는 시점을 기존 예측보다 5년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도 월터스 부국장님에게는 무시당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한국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쩌면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30년 경력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요. 2019년 봄, 펜타곤에 새로운 분석관이 배치되었습니다. 마크 첸이라는 30대 중반의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그는 스탠퍼드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수재였습니다. 제가 직접 면접을 봤는데 날카로운 눈빛과 논리적인 화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아시아 기술 분석팀에 배치했습니다. 마크는 업무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저와 자주 충돌했죠. 특히 한국 관련 분석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 파일이 들려 있었죠. 메가더 선배님, 이 보고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마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우주개발 현황을 새로 분석한 것인데 기존 평가와 많이 다릅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눈에 확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자 발사체 완성 시점을 2021년으로 예측한다고 적혀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낙관적인 예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2025년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하지만 마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자신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선배님, 한국의 기술 축적 속도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직접 한국 논문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엔진 기술은 이미 러시아 수준에 근접했고 일부 영역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마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계라서 한국 편을 드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스쳤죠.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한국 기술에 관심이 많은 건가요? 마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님은 한국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라고요. 저는 그게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크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왜 우리는 한국을 동맹이 아니라 적처럼 대하고 있나요? 한국이 강해지면 미국에게도 좋은 거 아닙니까? 같이 중국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전제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저는 마크에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며칠이 지나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딸 사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라는 나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죠. 아빠, 이번 달에 한국 연구진이 우리 연구소에 방문해요. 공동 연구 논의 때문에요. 사라의 목소리는 들뜬 듯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사와 한국이 공동 연구를 한다고요. 제가 알기로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요. 사라가 설명했습니다. 달 탐사 관련 기초 연구인데 한국 쪽 기술력이 생각보다 훨씬 좋다고요. 특히 착륙선 설계 분야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많대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막으려 했던 나라의 과학자들이 이제 제 딸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죠. 제가 만든 봉쇄망과는 상관없이요. 사라가 덧붙였습니다. 아빠, 한국 연구원 중에 이수민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30대인데 벌써 수석 연구원이래요. 로켓 엔진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하던데요. 이수민. 그 이름이 귀에 박혔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밤을 새우던 젊은 연구원. 로키드사의 스카우트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에 남았던 그 사람. 이제 그녀가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어 나사와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장진호에서 아버지를 구해준 한국인 통역병 김상훈. 그 젊은이의 희생 덕분에 아버지가 살았고, 제가 태어났고, 사라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라는 한국 과학자들과 함께 우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김상훈 씨, 당신의 나라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지키려 했던 나라가 이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30년 동안 쌓아온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우주 개발은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그 시기에 결정적인 성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한국 관련 보고서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75톤급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해서 300톤급 추력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1단계 로켓의 핵심 기술이 완성된 것이죠. 또한 2단계, 3단계 엔진 개발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습니다. 독자 발사체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크 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예측이 맞아가고 있군. 한국이 정말로 2021년에 발사할 것 같네. 마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한국인들은 한번 마음먹으면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제야 그걸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 무렵 미국 정보기관에서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이 기존 예측보다 10년 이상 앞서 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엔진 효율과 연소 안정성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월터스 부국장님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정보기관 분석가들이 한국에 속은 거라며 실제 발사 때 또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죠.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이 틀렸다는 것을요. 그해 가을, 저는 오래전에 썼던 보고서들을 꺼내 읽어봤습니다. 1998년 미사일 지침 강화 계획, 2000년 기술 봉쇄 전략, 2005년 우주 개발 억제 방안. 제가 직접 작성하고 실행한 문서들이었죠. 30년 전에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업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서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가 문을 닫을 때마다 한국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벽을 세울 때마다 한국은 터널을 팠습니다. 봉쇄는 그들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30년 커리어가 실패의 기록처럼 느껴졌습니다. 최태영 회장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2000년대 초반부터 우주산업에 투자했는데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당장 돈이 안 되는 사업에 왜 투자하느냐는 비판이었죠.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0년 후를 보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2020년 그의 선견지명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의 회사는 발사체 부품 공급 분야에서 큰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죠. 그가 뿌린 씨앗이 마침내 열매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선견지명을 가진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분기 실적에 목을 매고 당장의 이익만 추구하는 문화였으니까요. 반면 한국은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며 투자했습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죠. 저는 문득 박정호 박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얼마나 받았을까요? 컨테이너에서 밤을 새우면서 수백 번의 실패를 견디면서 미국의 방해와 세계의 조롱을 감당하면서 그에게 돌아간 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돈이 아니었을 겁니다. 조국의 하늘을 연다는 자부심, 그것이 그의 보상이었겠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 메리는 저의 고민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내가 30년 동안 한 일이 과연 옳았던 걸까? 한국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막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야. 메리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자기 역할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잖아. 남은 시간 동안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어.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말, 저는 조용히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월터스 부국장님에게는 건강 문제를 핑계로 댔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막는 일에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이면 충분했습니다. 2021년 5월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된 것입니다.
40년 넘게 한국에 손발을 묶어왔던 족쇄가 마침내 풀렸죠. 저는 그 뉴스를 집에서 접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제가 만드는데 일조한 그 불공정한 체제가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탈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지켜온 것이 결국 무너졌으니까요. 월터스 부국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가 안보를 팔아먹었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죠. 한국이 이제 마음대로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며 동아시아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부국장님, 하지만 한국은 어차피 이미 독자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지침이 있든 없든 그들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었어요. 지침 해제는 현실을 인정한 것일 뿐입니다. 부국장님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해 여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막을 수 없다면 끌어들이자는 전략을 채택했다는 것이었죠.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한국과의 우주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반대해온 일이 이제 공식 정책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톰 브래들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로버트, 세상이 변했어. 우리가 한국을 막으려 했던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협력하는 시대야. 톰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온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그 무렵 한국에서는 누리호 발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2021년 10월에 첫 발사가 예정되어 있었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독자 기술로 우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발사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관심이었죠. 발사 당일, 저는 집에서 인터넷 생중계를 시청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1단계 분리 성공, 2단계 점화 성공.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3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엔진이 예정보다 빨리 꺼져버린 것이죠. 위성 모사체가 목표 궤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실패 속에서 성공을 보았습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75톤급 엔진 4개가 300톤의 추력으로 로켓을 밀어 올렸습니다. 러시아의 도움도 미국의 기술도 없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성취였습니다. 한국 언론은 반쪽짜리 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실패가 곧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요. 한국인들은 실패에서 배우는 사람들이니까요. 700번 실패하고 701번 성공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누리호 재발사를 직접 보러 한국에 가겠다고요. 30년 전 쓰레기통에 서류를 던진 그 나라에 제 발로 다시 가서 그들의 승리를 목격하겠다고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메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어. 누리호 발사를 보러. 메리는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함께 갈게요. 아내의 지지가 고마웠습니다. 저는 항공권을 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한국행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한국에 갑니다. 아버지를 구해준 그 나라로요.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외면해온 것들을 마주하겠습니다. 2022년 6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죠. 공항은 1993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 30년 사이에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첫인상부터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KTX를 타고 전라남도 고흥군으로 향했습니다.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곳이었죠.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과학자들이 그 작은 컨테이너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죠. 아니, 실패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고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외국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가 바로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숙소에 짐을 풀고 나로우주센터 인근을 산책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의 선이 발사대가 멀리 보였습니다. 저녁에 숙소 근처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소박한 한국 음식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왔다고 대답하니 환하게 웃으며 반가워했죠. 누리호 보러 왔냐고 물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항우연에서 일해요. 엔지니어예요. 어제 전화했는데 무척 긴장하던데요. 이번에는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발사 전날의 긴장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진 서류, 모욕당한 김영수의 얼굴, 컨테이너에서 밤을 새우던 연구원들. 제가 그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한국의 일출. 30년 전에는 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발사 당일 아침, 저는 일반 관람객 구역으로 갔습니다. 공식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한 사람의 관람객으로서 역사의 순간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관람객들 사이에 선이 다양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 단체 관광 온 학생들, 외국인 관광객들. 모두가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발사 2시간 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람객 구역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메가더 씨 아니십니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죠. 실례지만 누구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영수입니다. 30년 전 워싱턴에서 뵌 적이 있죠.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김영수. 제가 농사나 지으라고 모욕했던 그 외교관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놀라셨겠네요. 저도 메가더 씨가 여기 올 줄은 몰랐습니다. 현직 미국 관료라면 초청 명단에 있었을 텐데 명단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오셨나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요. 김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군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보시게 되겠네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김 국장님, 30년 전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과 행동이 너무 무례했습니다. 김영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때 일이 없었다면 오늘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메가더 씨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셨는지도 모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용서는커녕 오히려 감사한다는 말. 한국인들의 넓은 마음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영수 전 국장의 안내로 저는 VIP 관람석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가 현재 우주개발위원회 고문이라서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사양하려 했지만 그가 강권했습니다. 30년 만에 오셨는데 제대로 보셔야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VIP 관람석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연구원들, 그리고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저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나라의 우주 개발을 막으려 했던 사람이 이제 그 성공을 축하하러 와 있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관람석 앞쪽에 한 무리의 연구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60대 남성. 날카로운 눈빛과 굳은 인맥.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김영수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혹시 박정호 박사님입니까? 김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리호 개발의 총책임자시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30년 전 기술 이전 요청서를 들고 있던 젊은 연구원이 바로 저 사람이었구나. 제가 쓰레기통에 서류를 던졌을 때 눈물을 글썽이던 그 사람이었구나. 저는 김영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김영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사 후에 시간이 되시면 소개해드리죠. 지금은 좀 바쁘실 겁니다. 발사 1시간 전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누리호가 당당하게 서 있었죠. 47m의 거대한 로켓. 순백색 동체에 태극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러시아의 도움 없이, 미국의 기술 없이, 오직 한국인의 손으로 만든 발사체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0, 9, 8.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3, 2, 1 점화. 굉음과 함께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누리호가 천천히 발사대를 떠났습니다. 하늘로, 우주로 한국인의 꿈을 싣고 날아올랐습니다. 1단계 분리 성공. 2단계 점화 성공. 스크린에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흘러갔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성공해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30년 동안 막으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성공을 빌고 있었습니다. 3단계 점화. 이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작년에 실패한 부분이니까요. 스크린의 숫자들이 흘러갔습니다. 300초, 400초, 500초. 엔진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성 분리 성공이라는 글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관람석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막으려 했던 일이 성공했는데 왜 기쁜 걸까요? 환호가 가라앉은 후 김영수가 저를 박정호 박사에게 데려갔습니다. 박 박사님,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미국 펜타곤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로버트 메가더 씨입니다. 박정호 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메가더 씨. 박 박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1993년 과기처 회의실에서 만났죠. 당신이 저희 서류를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그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박정호 박사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 뭉치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30년 전 당신이 버린 그 서류입니다. 저는 이걸 주워서 30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그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호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왜 스스로 해야 하는지, 왜 남에게 의존하면 안 되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요. 이 서류가 저에게는 채찍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모욕이 그에게 원동력이 되었다니. 저는 말했습니다.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당신은 역사를 쓰셨습니다. 박정호 박사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메가더 씨. 당신도 이 역사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문을 닫았기에 우리가 창문을 열었으니까요. 발사 성공 후 나로우주센터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 포옹하고 취재진이 인터뷰를 위해 몰려들고 정부 관계자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쪽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기쁨에 제가 낄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젊은 여성 연구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오신 메가더 씨 아니신가요? 김영수 고문님께 들었어요. 저는 이수민입니다. 박정호 박사님 팀에서 엔진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이수민. 컨테이너에서 밤을 새우던 그 연구원. 로키드사의 스카우트 제안을 거절한 그 젊은 과학자.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 박사님. 당신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수민이 웃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로키드 건은 좀 미안하게 됐죠. 좋은 조건이었는데 거절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옳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그 증거입니다. 이수민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큰 위로가 되네요. 저녁에 비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김영수 전 국장의 배려로 저도 참석할 수 있었죠. 만찬장에서 저는 여러 한국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펜타곤의 문직이 한국 기술을 막던 사람. 하지만 아무도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최태영 회장도 만찬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우주산업에 투자한 그 사람.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최 회장님 인사드립니다. 저는 로버트 메가더입니다. 30년 동안 미국에서 한국기술 통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최태영 회장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 이름은 업계에서 유명하죠. 한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들 했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어서 더 높이 뛸 수 있었죠. 오히려 감사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감동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원수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이 넓은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만찬 중에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이 맑았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빛나고 있었죠.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오늘 쏘아올린 누리호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꿈을 싣고 우주를 돌고 있겠죠. 박정호 박사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별 보고 계시네요. 저도 어릴 때 별을 보면서 로켓 과학자가 되겠다고 꿈꿨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30년 동안 수백 번의 실패를 견디면서 미국과 세계의 방해를 받으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으셨습니까? 박정호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요? 매일 있었죠. 실험이 실패할 때마다, 예산이 삭감될 때마다, 동료가 떠날 때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뒤에 5천만 국민이 있었으니까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메가더 씨, 당신이 우리를 막았을 때 저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진짜 우리 기술을 갖게 됐으니까요. 남에게 빌린 기술은 언제든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만든 기술은 영원히 우리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한 일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봉쇄가 오히려 독립의 촉매가 된 것이죠. 박정호 박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메가더 씨, 이제 손을 잡으시죠. 과거는 과거입니다. 앞으로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로켓을 만지며 생긴 손이겠죠.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고흥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려왔죠. 저는 위스키를 홀짝이며 30년을 돌아봤습니다. 제 인생은 무엇이었을까요? 펜타곤에서 30년 한국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기술 봉쇄, 외교 압력, 스카우트 공작, 학회 방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국은 막히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실패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입니다. 30년의 커리어가 실패의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이죠.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제야 우는 걸까요? 3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장진호에서 한국인에게 목숨을 구해받고도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감사의 짐이었고 저는 증오의 짐이었다는 차이가 있죠.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김상훈이라는 젊은 통역병의 이야기. 아버지를 업고 10여리를 걸어 목숨을 구한 그 한국인. 그리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 영웅. 70년 전의 이야기가 이상하게 오늘과 겹쳐 보였습니다. 박정호 박사도 어떤 의미에서는 김상훈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자신의 이익보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희생한 사람. 컨테이너에서 밤을 새우며 로켓을 만든 사람. 미국의 유혹을 뿌리치고 한국에 남은 사람. 70년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그들을 막으려 한 사람입니다. 김상훈의 나라를 억누르려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살린 나라에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한 사람입니다. 그 깨달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30년의 오만과 편견과 증오가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았죠. 체크아웃 전에 김영수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한 일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기자회견이든 성명서든 뭐든 하겠습니다. 김영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메가더 씨, 그런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과거를 사과하는 것보다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괴롭힌 원수에게도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그들과 함께하는 데 쓰겠다고요. 막았던 만큼 이제는 연결하겠다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박정호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메가더 씨, 안전히 귀국하세요. 다음에 또 오실 때는 더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한국 땅이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그 땅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한국. 30년 만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어. 당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이제야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펜타곤으로 출근했습니다. 월터스 부국장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상관으로 모신 분이었지만 이제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비서에게 면담을 요청하니 바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부국장실에 들어가니 월터스 부국장님이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로버트, 한국 다녀왔다며. 누리호 발사 보러 갔다고 들었네. 개인 휴가였나?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면으로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부국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월터스 부국장님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말인가?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은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퇴 전에 보고서를 하나 제출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30년 한국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입니다. 부국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보고서인가? 저는 서류 가방에서 준비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였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 보고서의 제목은 실패한 봉쇄입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한국에 가한 기술 통제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분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한 실패입니다. 월터스 부국장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실패라니. 우리 정책 덕분에 동아시아 질서가 유지된 것 아닌가? 한국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막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국장님. 우리는 아무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독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봉쇄 때문에 오히려 독자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닫자 그들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부국장님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한국이 독자 기술을 갖게 된 것이 우리 잘못이라는 건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부국장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에 모든 데이터와 분석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제안도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을 막는 대신 협력해야 합니다. 동맹을 적으로 만드는 것은 미국에게도 손해입니다. 월터스 부국장님이 보고서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로버트, 자네 30년 동안 충성스럽게 일했어. 하지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네. 이 보고서는 우리 부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부국장님, 존재 이유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를 무시하시든 채택하시든 부국장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부국장실을 나오면서 등 뒤로 부국장님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로버트, 자네 배신자야. 30년 동료를 배신하는 거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저는 진실편에 선 것뿐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 사진, 상장, 기념품. 박스 2개에 다 들어갔습니다. 허무했습니다. 30년의 커리어가 박스 2개로 정리되다니요. 톰 브래들리가 찾아왔습니다. 로버트, 정말 그만두는 건가? 무슨 일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톰, 30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이 뭔지 이제야 알겠어. 우리는 동맹을 적으로 만들었어. 그건 옳지 않았어. 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령을 따르는 것과 옳은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거야.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알았어. 안녕, 톰. 건강해. 펜타곤을 나서는 길, 저는 건물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30년을 보낸 곳. 하지만 이제는 이곳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3년 세계 우주산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누리호 성공 이후 빠르게 상업 발사 시장에 진출했고 각국에서 협력 요청이 쇄도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나사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나사가 공식적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그램에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초대한 것이죠. 30년 전 제가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바로 그 나라에 이제 미국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딸 사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사에서 한국팀과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딸 착륙선 공동 개발이에요.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특히 이수민 박사님 팀의 추진 시스템이 우리보다 효율이 좋대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제가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일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제 딸이 한국 과학자들과 함께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요. 그 무렵 저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막았으니 남은 시간은 연결하는 데 써야 한다는 생각이요. 어느 날 김영수 전 국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메가더 씨, 한국에서 민간 우주 협력 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미국 측 자문위원을 찾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30년 동안 한국을 막던 사람이요. 하지만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메가더 씨만큼 양측을 잘 아는 분이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오히려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포럼 준비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이었죠.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초고층 빌딩들, 첨단 기술로 가득한 거리, 활기찬 사람들. 한국은 더 이상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포럼에서 저는 개회사를 맡았습니다. 연단의 선이 수백 명의 청중이 보였습니다. 한국인과 미국인,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국의 기술 발전을 막는 일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명령이었지만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일이었습니다. 동맹을 적처럼 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봉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자 기술을 개발해서 세계 우주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끈기와 지혜의 승리입니다. 저는 그 승리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함께 가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으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달로, 화성으로, 그 너머로. 과거의 갈등을 딛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올바른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연단을 내려오니 박정호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연설이었습니다. 메가더 씨.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박사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저를 바꿨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간 그 여정이요. 저도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막는 사람에서 연결하는 사람으로요. 포럼이 끝난 후 저는 한국에 며칠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일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를 구해준 한국인 통역병 김상훈의 후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수 전 국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국가보훈처에 연락해서 한국전 참전자 기록을 조회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김상훈 씨의 손자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봐도 될까요?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70년 만에 두 가족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연락해주세요. 김영수가 통화를 주선했고 놀랍게도 김상훈의 손자 김현우 씨가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KTX 안에서 저는 긴장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산역에 도착하니 50대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가더 씨입니까? 저는 김현우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김 선생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근처 찻집으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죠. 차를 주문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의 할아버님 김상훈 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 윌리엄 메가더는 1950년 장진호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죠. 그때 할아버님께서 아버지를 업고 10여리를 걸어 야전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김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도 평생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편지에 적어두신 것을 제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야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김현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전장에서 돌아가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님은 제 아버지를 살린 후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습니다. 결국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고요. 김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메가더 씨, 할아버지는 자신의 선택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당신 아버지의 잘못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70년 만에 두 가족이 만나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30년 동안 한국을 막는 일을 했습니다. 할아버님의 나라를요. 아버지를 살려주신 나라를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김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메가더 씨,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분명 용서하셨을 겁니다. 한국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상훈의 삶, 그의 가족,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해. 김현우는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친다고 했죠. 할아버지의 희생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다고요. 헤어지기 전 저는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국에서 할아버님을 기리는 행사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관에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김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 가족에게 큰 영광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전 한 젊은 한국인이 미국인 병사를 업고 걸었던 그 땅. 그리고 그 희생 덕분에 제가 존재하는 것이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김상훈 씨, 감사합니다.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그 빚을 갚겠습니다.
2024년 저는 공식적으로 한미우주협력 민간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한국 측 공동위원장은 박정호 박사였죠. 30년 전 제가 쓰레기통에 서류를 던진 바로 그 사람과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게 된 것입니다. 취임식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나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죠. 저는 연단에 서서 30년 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을 막으려 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틀렸는지에 대해. 청중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박정호 박사와 악수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박사가 속삭였습니다. 메가더씨,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박사님,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젊은 과학자 교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젊은 연구자들이 서로의 연구실에서 일하며 배우는 프로그램이죠. 제가 30년 전에 막았던 바로 그 일을 이제는 직접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수민 박사가 프로그램의 한국 측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그녀와 화상회의를 할 때마다 저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밤을 새우던 젊은 연구원이 이제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어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수민 박사가 물었습니다. 메가더 위원장님,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때의 저는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때는 그것이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경험이 저를 바꿨습니다. 이수민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신 대답 감사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30년 전 미국의 봉쇄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의 기술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봉쇄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것이었죠. 제가 한 일이 결과적으로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 손자 제임스였죠. 3살배기 제임스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로켓 보여줘요. 사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제임스가 우주에 관심이 많아요. 나중에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대요. 저는 제임스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 할아버지가 멋진 로켓 이야기 해줄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든 아주 멋진 로켓 이야기야. 메리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당신 정말 변했네요.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모습이에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많이 변했어. 늦었지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저녁에 정원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죠.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인류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여정의 작은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요. 아버지를 살린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요. 늦었지만 제대로 하고 있어요. 별빛 아래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2025년 8월,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로우주센터가 아니라 새로 건설된 제주우주센터였죠.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2호가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달 궤도를 돌던 다누리 1호의 후속 임무로 이번에는 달 표면에 착륙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VIP 관람석에 앉았습니다. 공식 초청을 받은 것이죠. 옆에는 박정호 박사와 이수민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딸 사라도 함께였습니다. 나사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공동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사라도 참관하러 온 것이었죠. 아빠,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는 아빠가 이 나라의 우주 개발을 막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함께 달에 가는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야. 발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다누리 2호가 보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누리호의 개량형 발사체 위에 실려 있었죠. 모든 것이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0, 9, 8. 저는 눈을 감고 30년을 돌아봤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진 서류, 농사나 지으라던 모욕, 컨테이너의 연구원들, 700번의 실패, 누리호의 굉음, 박정호 박사의 악수.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 2, 1 점화. 굉음과 함께 발사체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화염을 뿜으며 올라가는 로켓. 한국인의 꿈을 싣고 달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의 승리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단계 분리 성공. 2단계 점화 성공. 달전이 궤도 진입 성공.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관람석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정호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메가더씨, 우리가 해냈습니다. 30년 전에 당신이 막으려 했던 그 일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저는 방해만 했을 뿐이에요. 박정호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해가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했기에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어쩌면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 넓은 마음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원수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불가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달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발사가 끝난 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 전 세계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한국의 우주 개발을 막는 것이 제 임무라고 믿었습니다. 불가능한 꿈을 꾸는 나라를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은 달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미국의 도움도 러시아의 기술도 아닌 오직 한국인의 손으로 만든 로켓으로요. 이것은 기술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정신의 승리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함께 가는 연대의 힘. 이것이 한국을 우주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국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제가 막으려 했던 것은 한국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막으려 했던 것은 제 자신의 오만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오만을 깨부수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을 이제야 제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사라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저도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자랑스럽다, 사라. 우리가 함께 이 역사를 만들고 있어서.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 달을 향해 한국의 탐사선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미국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을 쏘아 올린 민족.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민족의 친구입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미안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함께 가겠습니다.